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경제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첫 월요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김유리 리포터 네. 첫 번째 이슈, 7월의 첫 이슈 전해주시죠. 네. 주요 국가들의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우리 증시가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증권사가 코스피 하단을 2200선으로 낮춘 가운데 2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원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잖아요. 영화 제목도 있기를 그렇고.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증시 추락은 날개가 없는 모양 같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올 때가 아닌데 사실은 맞아요. 이게 낙하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체감하고 있는 이 추락이 더 좀 끔찍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상반기 동안에 코스피 지수 떨어진 게 21.66%가 떨어졌더라고요. 아이고. 6월 말까지. 어허. 근데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도 한 21%가량 떨어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같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군요. 네, 뭐 숙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되고 있고 네. 긴축에 돌입한 데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됐던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 그다지 없다는 게 아하.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도 지금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년 4개월 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네. 지금은 다들 좀 관망을 하시거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많이 네. 특히 떨어지긴 했는데 올해 들어서 증시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상반기 내내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주가표를 좀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늘려서 보면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시장에다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그 효과로 저희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3,000까지 올랐던 거고 네. 이게 이제 한 2,200? 지금 오늘 2,300선에서 코스피가 좀 지지는 받았는데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으니까요. 2년 동안 너무 오르는 증시만 보다 보니까 네. 지금 가파르게 빠지는 증시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고요. 그리고 안 하시던 분들도 네. 그 코로나 시국에 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들어오시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자산이 지금 다들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긴 한데 네. 주식이란 자산 자체가 리스크를 많이 지금 위험을 많이 지면 질수록 나중에 이제 수익은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험하다 다들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주식시장에 진입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버는 건 맞거든요. 아하. 이제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네. 전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그래서 흐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는 뉴스는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이 만약에 매수의 적기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대한민국 주식 팔고 있는 건 왜 그런 맞아요. 건가요? 외국인한테 직접 취재를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예. 이제 우리가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라고들 아하.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아직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데 뭐 외부 변수, 수출이라든지 북한 변수 같은 것들이 좀 노출이 돼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기업 구조도 좀 문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늘 있어 왔는데 예. 이건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할 때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왔던 걸 보면은 아하.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거꾸로 놓고 보면은 그만큼 가격이 체력에 비해서는 싸기 때문에 들어와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사실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이제 더 남기려고 들어오는 것이고 예.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은 쪽으로 빠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아. 금리 차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는 거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단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두 가지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환율 문제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이 오면 달러나 엔화에 비해서 워낙 변동폭이 크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대 1,300원 환율에서는 굳이 한국 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원화가 왜 이렇게 취약한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그 수출 구조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예. 이 산업 자체가 기업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대외 환경에 취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우리 증시가 이렇게 글로벌 위기가 오면 심하게 좀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를 최대한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위기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 경제는 문제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IMF 때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지금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쌓아야 된다라는 근거로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풍경이 좀 익숙하기는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팔아야 제끼면 예. 속된 말로 예. 개인들이 막, 받쳐주고 예, 그러면 개인들 우리 주가를 바치는 동학개미들이 계속 이제 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개인들이 이걸 받쳐주는 것도 이거 예 일단 서로의 지갑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외국인의 규모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규모는 다른데 네.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라고 이제 부르면서 상당히 좀 많이 뛰어들었죠. 네. 그때는 사실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할 때였고 네. 저금리였고 게다가 이제 장이 오르니까 포모라고 하죠. 나만 안 들어가서 놓치는 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네네. 것 때문에 좀 많이 투자를 부추겼던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네. 개인들도 마냥 지금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루 평균 그 거래 대금 자체가 코로나 이전 2년 4개월 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인플레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임금 자체가 사실상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침체에 개미 투자자들이 뭐 불나방처럼 지금 뛰어들 수도 없고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도를 네. 보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있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반대 매매 부모님.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네. 자기가 가진 돈만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예. 반면에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예. 저희가 보통 신용거래 또는 예전에는 미수거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아하. 근데 주가가 이제 담보 물건의 가치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 예. 처음에 자신이 빌릴 때보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에서는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어허. 이게 이제 반대 매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 가치에 훼손이 올까봐 증권사들이 이제 강제로 청산하는 물량들이 늘었다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신용을 쓰시는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있으면 여기다가 신용까지 써서 뭐 200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 이 물량들이 일종의 악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주가는 빠지고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고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니까 주가는 더 빠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담보가 잡혀 있는 물건들은 또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고 주가는 또 빠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조금 빠졌던 거고요. 네. 그래서 신용 물량이 조금 해소되긴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또 하락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신용 거래를 통한 반대 매매 물량은 다시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개인들이 신용으로 투자한 주식 물량이 반대 매매로 쏟아져야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 그런가요?
일부는 맞는 말이고요. 네. 뭐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보여지는. 아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네. 이 밤대뱀에 청산된 물량이 없으면 사실 그보다는 더 안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의 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기업 가치보다도 신용 빌려 쓴 거에 대한 강제 청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또 빠지고 하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 물량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다라고 보는 네.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진짜 자기 돈으로 투자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라는 증권가의 일종의 속설이고 그동안 네.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네. 신용 물량이 꼭 없어진다, 반대매매가 청산된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다? 또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가라는 건 기업의 이익에 바탕을 둔 건데 하반기에 만약에 기업의 이익들이 크게 훼손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김민경 기자님,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들, 세계적인 네. 불황, 고유가, 고물가, 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제 고환율, 고금리 이런 것들 짚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매도다. 아, 네. 이거 공매도 뭐 대선 후보들이 없앤다 어쩐다 얘기하더니 왜 안 없애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던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때, 코로나 시국에서 2020년 3월이었죠. 예, 예.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를 취하고 부분 재개됐다가 지금 한 1년 한 몇 개월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한이 풀렸는데 네. 이것 자체가 시장을 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다른 변수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인 건 맞아요. 공매도 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들은 외국인과 못하니까. 개인들에 있어서는 그게 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거를 금지 조치 제한 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는 거는 또 다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금지까지 가야지 되는 거지.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시장이 이제 패닉에 빠졌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아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을 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일시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얼마간 유지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도 미국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었고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인데 지금 네.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만큼 지금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빠져 있느냐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든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마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완전히 폐지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자유롭게 거래가 되어 우리 시장도 오르는데 아까 외국인들 빠져나간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네네. 공매도 금지 조치 내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구조적으로 완전 그 금지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은 네.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약세장에서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한시적인 금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금지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리 리포터. 네.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잇따라 은행권에 이자 장사를 경고하는 발언을 한 이후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6월 말 기준으로 연 5% 넘게 이자를 내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금리를 1년간 5%로 일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만약에 지금 5.5%의 대출 금리 내고 네. 있는 상황이라면 0.5%는 뚝 떼어버리고 네, 5%만 내라. 네. 이거 맞는 거죠? 신한은행이 지금 내놓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달 초에 실시를 하고 예. 지금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 인하도 좀 추진을 해줄 그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주담대 대출이
뭐 연 6%다. 그러면은 5%만 내고 나머지 1%는 은행이 지원을 하는 아하. 사실상 좀 보기 드문 그런 풍경이 지금 그러게요.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당국과 또 정치권에서 네. 금리 차이, 그러니까 예대 마진과 관련해서 좀 과도하게 은행권이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데 네. 따라서 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하고 NH농협은행이 시작을 했고 이런 움직임을 네. 신한은행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두 개 시중은행들도 우리도 해야지 되나라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근데 지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뭐 5.5% 내던 거를 0.5% 포인트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원이 아니고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란 표현을 이렇게 써주는 건데 1년간 안 받겠다는 거고요. 네. 당국에서는 너무 많은 이자 받고 있으니까 이 이자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시적으로 1년간이거든요. 보면 네. 쟤도 1년간 지원해 준다는 표현을 했는데 안 받아야 될 걸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진짜로 가상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받고 있는지를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는 게 맞다. 마치 고객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고객들에게 화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5% 어쨌든 이자 더 넘게 내시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다행이다 싶을 텐데 네네.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으신 분들도 그럼 내가 대출받은 은행은 왜 지금 당장 시행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실 것 같고 방금도 김은경 기자님이 네.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은행들도 확실히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금리를 가감해 주는 것을 그 고신용자들에게만 하다가 네. 조금 저신용자들에게도 그 금리 조정을 좀 해주는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에서 6%대로 좀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농협은행도 이제 우대 금리를 확대를 해주는 쪽으로 우대 금리를 확대를 해주면은 사실상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얻으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그러니까 안 받기로 한 것을 지원해주기로 한다고 김치현 기자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게요. 예, 어쨌든 고통 분담을 해야지 된다는 당국의 눈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전 문자로 느닷없이 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네네. 예, 모 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 같은 것들을 고객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 금리를 더 낮춰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치현 기자님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은행들이 가상금리 책정 등을 잘못해와서 그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반성하고 네네. 공개하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서 뭔가 정책,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정책 당국의 요구에 따라간다. 네. 이건 또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들 주주들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공개가 돼 있고 시장에 그러니까요. 공개돼 있고 다 주주가 있는데 예. 이걸 정부의 입김 때문에 뭐 이런 걸 손해를 봐가면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자신들이 진짜로 지원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가상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린 정당하게 하고 있었고 진짜로 고객들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동안 가상금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면 이제 원상태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먼저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다른 은행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은 시장 경쟁에 맞는 논리거든요. 네. 어디에 한 군데가 치고 나올 때 마케팅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다른 은행들도 이제 경쟁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뭐 관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시장 가만히 놔두는 게 그러면 잘하는 거냐? 저희가 정부를 구성하고 뽑아놓은 것 자체는 이런 것들을 막으라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 아하, 그러니까 예. 정부를 관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하는 이런 규제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개입, 일종의 약간의 개입.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민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네. 개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지적이죠. 네, 지적 은행, 좋네요. 은행이라는 업 자체가 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은 사실 공공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있고 지난해에도 정말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이자 장사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은 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권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 고리의 장사만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만 좀 의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못하면 당국이 뭐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는 시의적절한 조익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뭐 네. 급박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 이게 그냥 저도 어쨌든 대출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이자 장사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뭔가 개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뭐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제도적으로 뭐 기틀이 마련이 돼야 좀 내가 너무 봉인 거 아니야? 고객이 봉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덜 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가상금리의 적절성 부분을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대금리 공시제도하고 가상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지금은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는 쪽밖에는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왜 이 정도의 가상금리를 내야 되는지를 사실 설명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치영 기자님, 네. 은행에서의 대출금리 깎아주는 문제 말씀하시다 끊겼는데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마지막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요. 예. 아까 네. 주식 투자도 이렇게 좀 장기로 놓고 한번 봐보자 그랬잖아요. 네, 은행도 사실 IMF 때 은행들 다 지금 국민의 돈으로 살려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이 고리 장사로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확실하게 자신들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 밝히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 알려주시죠. 네.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3년간 우선 실시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상병수당 들었을 때 왜 병장들은 수당을 안 되나 했는데 지금 김유리 리포터 설명을 듣고 이것이구나 네. 이해가 됐어요. 몸이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가거나 일을 쉬게 될 경우에 수당을 받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재해, 그러니까 네. 산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은 예. 그밖에 업무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임금 근로자도 받고요. 임금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네. 이걸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도 예, 포함된다는 뭐 거죠. 학습지 교사나 뭐 예. 여러 분들이 있죠. 네. 예, 그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되고요. 근데 최저임금의 60%, 그래서 지금 한 4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보니까 아픈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구로구에서 그 집단 감염이 됐던 그 콜센터 콜센터. 같은 예, 예, 예. 경우에도 예. 아파도 쉬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 없게 아프면 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되고요. 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이렇게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 한 3가지 정도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범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거주지 기준인가 아니면 사업장 기준인가 그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사업장이 해당되는 그 구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네. 자기 그래요? 사업장이 그쪽으로 다닌다라고 하면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다만 이제 아픈 게 아니라 미용 목적이거나 아니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뭐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이나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거나 네. 뭐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또 그 수당을 받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또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잘 알아보긴 해야 될 텐데 그런데요, 이거 아주 좋은 제도 아닙니까? 바로 시행하면 좋을 텐데 왜 3년씩이나 시범적으로 유예를 하고 실시하는 거죠? 일단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건강보험 기금에서 네. 나가게 될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얼마를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받아가지고
정부 쪽 연구원에서 낸 것과 네. 일반에서 이제 추측하는 것이 좀 차이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떻게 됐는지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네.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신중한 정책을 펴기 네.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3년은 좀 긴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요. 예. 사실상 보험하고 비슷한데요. 네. 보험의 어떤 지급률이나 이런 걸 선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아. 쌓기 위함인 것 같고요. 지역을 보시면 서울도 있고 공장지대도 있고 네. 약간 뭐 좀 도서도 있지만 네. 저 도서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아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근데 3년이란 기간은 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시기에 걸쳐지기 때문에 네네. 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아하.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회 안전망 정책 같은 것들은 네. 정권과 상관없이 좀 진행될 수 있기를 맞아요. 예, 네. 바라는 마음. 그러게요. 예. 정권과 정치와 상관없이 사회 안전망 잘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